지금부터는 카프카라는 분산 메시징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분산 메시징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큐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뭐 액티브MQ나 뭐 RabbitMQ 같은 큐잉 시스템, 메시지 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큐와 다르게 메모리 기반의 큐 시스템이 아니라 파일 기반의 큐 시스템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앞부분에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고성능의 분산 메시징 시스템이고 처음에 링크드인에서 모든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통일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건데 2011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현재 아주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메시징 시스템으로 받아서 여러 곳으로 또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 소스는 인풋 소스도 다양하고 아웃풋 소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프레소나 볼트모트나 오라클이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드웨어 쌓기도 하고 로그서치, 뭐 일렉서치 같은 서치 엔진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뭐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로 보내기 위해서 이 중간에 매개체로 메시징 시스템으로 카프카를 사용하는 겁니다. 카프카의 특징은 제일 먼저 빠르다는 걸 들 수 있는데요. 단일 카프카가 1초당 몇천 개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유입되는 수백 메가바이트가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입되는 데이터는 파티션으로 분할돼서 여러 대의 클러스터에 보내지게 되므로 한 대의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큰 데이터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IoT 디바이스나 아니면 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에 1초에도 수백 메가 수백 기가씩 들어오고 수백 테라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뭐 한 대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풋 단에서도 분산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이 카프카가 그러한 분산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디스크에 전부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유실을 막기 위해서 클러스터 상에서도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데이터 복제와 장애 복구를 보장하는 근대적인 클러스터 기반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프카의 사용폭은 굉장히 넓고요. 아마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에서 앞단에 카프카를 붙이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카프카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카프카는 프로듀서, 브로커, 컨슈머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프로듀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 엔드 단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브로커는 클러스터로 구성된 큐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슈머는 저 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프카랑 다른 메시징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카프카는 일단 분산이 지원이 되고요. 다른 메시징 시스템도 분산이 지원되는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메시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메시징 시스템인데 카프카는 분산 환경을 지원하고 카프카는 독자적인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TCP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배치 형태로 브로커에 한꺼번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온 대로 하나씩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배치로 모아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파일 시스템에 메시지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유실의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가 브로커에서 메시지를 풀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브로커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컨슈머가 브로커에 붙어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메시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메시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컨슈머가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배치 컨슈머로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벤트가 날아올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일정 수준의 배치, 일정 양의 배치 형태로 한꺼번에 가져오도록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카프카 브로커에 있는 토픽들이고요. 이 토픽은 메시지가 저장되는 큐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토픽에는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은 메시지가 발행되는 카테고리 또는 그 PD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토픽을 위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는 보시는 그림처럼 파티션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티션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 변경 불가능한 메시지 흐름이고요. 지속적으로 파티션 꼬리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에 있는 메시지들은 옵셋이라는 이름의 순차적인 ID 숫자를 할당받게 되고요. 이 ID로 파티션 내에서 구별이 되는 거고 이 I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는 토픽에 들어온 모든 메시지를 소비 여부에 상관없이, 무슨 말이냐면 컨슈머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게 상관없이 설정 가능한 특정 시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관 기간이 2일로 설정되면 메시지가 토픽이 들어오는 이틀 동안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프카의 성능은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컨슈머마다 저장되는 유일한 메타데이터는 옵셋 정보고요. 이 옵셋 정보로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읽어올지를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 옵셋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컨슈머는 메시지를 읽어감에 따라서 옵셋을 선형적으로 증가시켜 가는데, 사실 이 포지션은 컨슈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고, 메시지를 임의의 순서로 내가 지정해서 소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슈머는 메시지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옵셋을 리턴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카프카 컨슈머가 아주 부하가 적어서 클러스터나 다른 컨슈머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고 메시지 처리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카프카에서 제공하는 테일을 사용하면 어떠한 컨슈머가 어떤 메시지를 소비하는지에 상관없이 임의의 토픽에서 끝부분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여러 개의 브로커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여기에 저장된 각각의 브로커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슈머가 소비하게 되는데, 각각의 브로커는 같은 레코드를 여러 개의 파티션에 나눠서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티션 0에 레코드 1, 레코드 2가 저장이 되고, 파티션 1에 레코드 2, 레코드 3가 저장이 되고, 파티션 2에 레코드 1, 레코드 3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진한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리더 파티션이고, 이러한 것들은 주키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들은 카프카 클러스터의 여러 서버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각 파티션은 장애 복구를 위해서 설정된 개수만큼 서버에 복제됩니다. 그래서 각 파티션은 리더로 행동하는 하나의 서버하고 팔로워로 행동하는 1개 이상의 서버로 0개 이상의 서버로 구성이 되고, 이것은 주키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리더 팔로워 구조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파티션에 대한 모든 읽기 쓰기 요청을 처리하게 되고요. 만일 리더가 실패하게 되면 팔로워 중 하나가 자동으로 새로운 리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주키퍼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각 서버는 어떤 파티션에 대해서는 리더로 동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팔로워로 동작하므로 클러스터 내의 부하가 일반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가 모든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각 리더 파티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여러 대의 서버에 나누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토픽과 파티션과 리플리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토픽이 4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0, 1, 2, 3의 아이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것의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라고 하면 각각의 하나의 파티션들은 각 여러 개의 브로커에 걸쳐 3개의 리플리카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로커 2에 리플리카 하나, 브로커 3에 리플리카 하나, 브로커 5에 리플리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리플리카 아이디는 브로커 아이디랑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토픽, 그러니까 특정 파티션으로 전송하는 기능이고, 파티셔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파티션에 분배하는 방법을 내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티셔너 인터페이스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파티션은 할당이 되는 거고요. 브로커에 메시지를 보낼 때 싱크 방식도 가능하고 어싱크 방식도 가능하고요. 컨슈머는 2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먼저 큐잉 방식은 컨슈머의 풀에서 서버로부터 각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방식이고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은 메시지가 모든 컨슈머에 브로드캐스트 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컨슈머 그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슈머를 단일 컨슈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해서 여러 개의 컨슈머를 하나에 묶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파티션은 컨슈머 그룹당 하나의 컨슈머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파티션 개수가 많으면 하나의 컨슈머가 여러 개의 파티션을 소유하게 되고, 컨슈머 개수가 많으면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는 컨슈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컨슈머 그룹은 몇 개의 컨슈머 집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토픽에 발행된 각 메시지는 그것을 구독하는 각각의 컨슈머 그룹 내에서 하나의 컨슈머에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다른 프로세서에서 동작하거나 다른 머신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요. 만일 모든 컨슈머가 같은 컨슈머 그룹에 속해 있다면 이거는 컨슈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하를 분산하는 전통적인 큐잉 방식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고요. 만일 모든 컨슈머가 모두 다른 컨슈머 그룹에 속해 있다면 이거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방식하고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모든 컨슈머에게 브로드캐스트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토픽은 몇 개의 컨슈머 그룹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각각의 컨슈머 그룹은 로지컬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그룹은 대용량 처리와 장애 복구를 위해서 많은 컨슈머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일 프로세스 대신 컨슈머 클러스터가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모델하고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보장해 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프로슈머가 특정 토픽 파티션에 전송한 데이터는 순서대로 저장되게 되고요. 메시지는 컨슈머 그룹 안에서 단일 컨슈머만이 읽게 되고, 컨슈머는 메시지가 파티션에 저장된 순서대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메시지의 순서는 단지 파티션 내에서만 보장되는 거고, 파티션 간의 순서는 보장할 수 없고요. 토픽 간의 순서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파티션을 하나로 설정하면 전체 순서가 보장되긴 하나 한 개의 컨슈머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스톰 토폴로지처럼 컨슈머 클라이언트에서 순서를 일일이 보장하도록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프카를 사용하는 각 회사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링크드인, 넷플릭스, 트위터, 스포티파이, 로글리, 모질라, 그 외에 여러 수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요. 넷플릭스처럼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벤트 프로세싱을 하는데 앞에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프카를 실제 설치를 해가지고 카프카 프로듀서에서 메시지를 생성해서 컨슈머에서 그거를 소비하는 그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0.8.2.2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살펴보니까 최신 버전이 0.9 버전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0.8.2 버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습은 0.9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카프카 서버 기동하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설치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압축만 풀면 설치가 완전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서버에 만약에 주키퍼가 가동되고 있다면 그 주키퍼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키퍼가 가동되어 있지 않다면 카프카 디렉토리 밑에서 인베디드 주키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키퍼를 띄워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프로퍼티들은 config 디렉토리 밑에 주키퍼.프로퍼티와 서버.프로퍼티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변수들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토픽을 생성하시는 명령이고요. 카프카 topic.shel에서 create를 호출해서 토픽을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토픽 리스트를 보는 거. 이렇게 토픽을 생성한 뒤에 그 해당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겠죠. 이 쉘은 쉘로 구현해 놓은 심플 프로듀서고요. 그래서 이 쉘을 기동하시고 메시지를 작성을 하시면 이 메시지가 이 토픽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컨슈머도 마찬가지로 심플 컨슈머를 하나 구현해 놨는데, 이 컨슈머를 실행하시고 해당 토픽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토픽에 있는 메시지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클러스터 하기 전에 여기까지를 먼저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0.9 버전까지 올라와 있네요. 저희는 0.9 버전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get 명령으로 타르 파일을 받아주시고요. 타르 파일을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르 파일을 풀게 되면 안에 빈 디렉토리, config 디렉토리,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그다음에 사이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 config 디렉토리는 실제 config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고, 뭐 디폴트로 쓰실 거면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뭐 포트 변경이나 다른 뭐 옵션 것들을 넣으실 때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압축을 풀어놨으니까요. 여기 지금 예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서버에 주키퍼가 하나 기동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이 로컬호스트의 그 포트로 주키퍼의 디폴트 포트로 주키퍼가 기동되고 있어서 인베디드 주키퍼는 따로 기동을 안 할 텐데, 만약에 자신이 지금 테스트하는 서버에 주키퍼가 없다고 하면 지금 빈 디렉토리 밑에 주키퍼 서버를 인베디드된 주키퍼 서버를 띄우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주키퍼를 기동하시고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미 기동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카프카 서버만 띄우면 되겠죠. 자, 먼저 디폴트 컨피그를 이용해서 카프카 서버를 띄우겠습니다. 빈 디렉토리 밑에 카프카 서버를 띄우기 위한 쉘이 작성되어 있고요. 스타트 쉘을 이용해서 카프카 서버를 띄우는데, 여기에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컨피그 밑에 있는 디폴트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 서버가 뜬 거고요. 자, 이제 카프카 서버가 떴으니까 새로운 토픽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토픽을 생성하는 명령 역시 카프카에서 토픽 관리하는 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할 텐데, 카프카 토픽 관련 쉘이 있고요. 크리에이트는 마이너스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주키퍼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버에 떠 있는 주키퍼가 로컬 호스트의 디폴트 포트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의 2181 포트로 떠 있으니까 그걸 지정하시고요. 지금 저희는 카프카를 클러스터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1로 지정을 할 거고요. 파티션도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픽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타를 애플리케이션 팩터네요. 자, 그럼 크리에이트 테스트라는 토픽이 크리에이트 됐고요. 지금 저 토픽의 현황을 보려면 마찬가지로 카프카 토픽 쉘에서 리스트 명령을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주키퍼는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주키퍼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주키퍼가 만약에 여러 군데에 떠 있다고 하면, 다른 주키퍼를 지정하시게 되면, 지금 내가 아까는 로컬호스트에 있는 주키퍼를 이용했고 지금 여기다가 다른 주키퍼 URL을 넣으신다면 지금 생성한 저 테스트 토픽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키퍼 URL을 주시면 되고요. 예, 지금 뭐 여기는 여러 개의 토픽이 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성한 테스트란 토픽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을 이용하게 될 거고, 이제 토픽까지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송해 볼 텐데, 메시지는 빈 디렉토리에서 제공하는 프로듀서 쉘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솔 프로듀서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브로커는 지금 카프카 서버를 하나만 띄웠기 때문에 카프카의 디폴트 포트가 9092 포트로 뜨거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9092 포트로 뜬 브로커 리스트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토픽은 저희가 아까 생성한 테스트란 토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타가 났나 보네요. 예,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프로듀서가 지금 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메시지를 전송을 시켰고요.
지금 토픽에다 메시지를 보낸 상태니까 토픽에 메시지가 보관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컨슈머를 이용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솔 컨슈머가 구현되어 있으니까 콘솔 컨슈머를 지정을 하시고 동일하게 주키퍼 URL 지정을 하시고요. 어느 토픽에서 받아올지를 지정하시고 처음부터 가져오겠다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하면 저희가 아까 토픽에 보냈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려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단일 브로커를 생성을 해서 단일 서버를 띄우고 단일 브로커를 생성해서 해당 단일 브로커에서 생성된 토픽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 개의 브로커를 띄워서 클러스터로 구성을 한 뒤에 그 클러스터 상에서 가져오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거는 뭐 단순하고요. 카프카 서버를 여러 개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카프카 서버를 여러 대 띄우시려면 이제 설정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 서버.property 파일을 복사를 해서 새로운 프로퍼티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꼭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안에 브로커 아이디와 포트와 로그 디렉토리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브로커 아이디는 클러스터 내에서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야 하고요. 포트 번호는 뭐 이미 점유되고 있는 포트를 또 사용하면 안 되니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그 디렉토리도 각 서버마다 다르게 지정을 해야지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프로퍼티 파일에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하나의 서버를 띄워놨으니까 두 개의 서버를 더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퍼티를 두 개 만들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프로퍼티를 기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토픽을 하나 생성할 건데, 새로운 토픽에는 아까는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1로 줘서 했지만 지금은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3으로 줘서 3개에 나눠서 리플리케이션이 복제가 되도록 지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동일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카프카 토픽의 상세 정보, 디스크라이브 명령을 이용해서 상세 정보를 보시면 이 세 개의 브로커 중에 어떤 것이 리더로 사용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리더로 돼 있는 거를 강제 종료를 시키게 되면 지금 나머지 두 개 중에 다른 게 자동으로 리더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를 죽이고 나서도 계속 메시지를 읽어올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피그 디렉토리 들어가셔가지고 프로퍼티를 두 개를 더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점 프로퍼티를 서버 1점 프로퍼티와 서버 2점 프로퍼티로 복사를 하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브로커 아이디와 포트와 로그 디렉토리를 변경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브로커 아이디를 아까 띄운 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1번,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이 디폴트 포트가 9091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3번 하나씩 들려줄게요. 여기 리스너도 3번, 그 다음에 로그 dir은 이게 아까 처음 띄웠던 서버의 디렉토리니까 저희는 여기서 1번 번호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서버 2에서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프로퍼티를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그 서버를 다 띄워 보겠습니다. 띄우는 명령은 아까 배우신 대로 스타트.쉘에서 저희가 새로 만든 서버의 프로퍼티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백그라운드로 돌릴게요. 이거는
네, 하나가 실행이 됐고 또 하나를 더 띄우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아까 띄운 것까지 총 3개의 카프카 서버가 떴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떠 있는 카프카를 여기 서버.프로퍼티로 프로퍼티로 떠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서버1 프로퍼티로 떠 있는 거, 서버2 프로퍼티로 떠 있는 거, 이렇게 3개가 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을 하나 더 띄워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서버를 클러스터로 구성을 했으니까 이 3개의 서버를 3개의 서버에서 사용할 토픽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3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리케이티드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해볼게요. 자, 새롭게 토픽이 생성됐고요. 또 한번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리플리케이티드 토픽이라고 새로운 토픽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동일하게 여기다 메시지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번엔 새로 생성된 리플리케이티드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해 볼 거고요. 똑같이 컨슈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메시지가 읽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기에 좀 더 자세한 토픽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스크라이브 명령을 이용해서 자세한 토픽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픽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뭐 토픽 이름하고 파티션 카운트가 얼마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더가 지금 현재 어떤 게 리더로 사용되고 있고, 맨 처음 띄운 게 지금 리더로 사용되고 있고요. 리플리카는 0, 1, 2의 리플리카가 되어 있고 ISR은 0, 1, 2다. 그래서 ISR은 뭐냐면 ISR은 인싱크 리플리카의 약자고요.
그래서 리플리카의 부분 집합으로 현재 살아있고 리더와 관계된 리플리카가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모두 살아있고 지금 리더와 관계된 게 모두 0, 1, 2 모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현재 리더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한번 죽여볼까요? 지금 0번이 리더로 되어 있으니까 0번을 죽여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요게 제일 처음에 띄운 카프카 서버고요. 그걸 죽여볼게요. 예, 킬 명령으로 해당 프로세스를 죽였고요. 자, 이걸 죽인 이후에 여기 저기 메시지 이쪽 메시지 보시나요? 여기 보면 new leader is 2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2번 리더가 선출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키퍼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현재 팔로우 상태로 있던 것들 중에 리더가 죽게 되면 팔로우 상태에 있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출해 가지고 그거를 리더로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썼던 디스크라이브 명령을 이용해 볼게요. 예, 그러면 보시면 리더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ISR이 현재 1, 2번만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0은 지금 죽어 삭제가 됐겠죠. 지금 이렇게 실제로 뭐 하나가 죽고 나도 컨슈머는 똑같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컨슈머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예, 동일하게 메시지가 읽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프카가 동작하는 방식을 살펴봤고요. 지금 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콘솔 컨슈머나 콘솔 프로듀서는 카프카에서 제공하는 아주 심플한 컨슈머 프로듀서의 예제이고 저희는 이것들을 이용해 그 커스텀 프로듀서나 커스텀 컨슈머를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커스텀 프로듀서와 커스텀 컨슈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컨슈머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카프카 브로커에 보내기 위한 사용자 정의 프로듀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프로듀서 API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것도 작성하시려면 그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에 대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카프카와 카프카 클라이언트 두 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뭐 0.8.2로 돼 있는데 저희 최신 버전 0.9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요거를 버전을 0.9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프로듀서는 API가 조금 0.8.2 이후 버전에서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전 버전에서는 그냥 샌드하고 끝이 났었는데 지금 바뀐 API에서는 샌드 메시지의 리턴 값으로 메타 정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퓨처에다가 메타 정보를 담아서 주게 되는데 그 메타 정보에는 뭐 파티션 정보라든가 옵셋 레코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 버전의 API 모습이고요. 커스텀 프로듀서에서 그 샌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크게 싱크 방식과 어싱크 방식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product.type이라는 속성에서 설정해서 싱크나 어싱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어싱크 방식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을 원하는 곳에는 당연히 어싱크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 프로퍼티들을 보면 뭐 client.id는 프로듀스 어플리케이션의 식별자로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프로듀스 타입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싱크 또는 싱크를 지정해서 전송 방식을 설정하실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request.required.ec는 eck 동작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는 시리얼라이제이션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브로커 리스트는 메타데이터의 브로커 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request.required.eck는 eck 동작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eking 동작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프로듀서의 요청이 완료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0으로 주면 프로듀서는 브로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0.8.2 버전에 새로운 프로듀서 API가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프로듀서 API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시크 방식에서는 프로듀서 버퍼에 메시지가 보관되다가 백그라운드로 브로커에 전송되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들을 지연 없이 한 번에 브로커로 전송하는 게 가능해졌고,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샌드 메시지가 퓨처의 레코드 메타데이터를 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코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반환해줘서 저거를 읽어보면 뭐 파티션의 정보라던가 오프셋의 정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수행할 동작을 컬백에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퍼의 크기는 토탈 메모리 바이트의 속성을 이용하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가 모두 채워졌을 때의 동작은 블록.on. 버퍼 풀 속성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이거 블록을 시키거나 익셉션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기존에 예전에 사용하시던 어시크 방식의 프로듀서의 아키텍처와 새롭게 변경된 어시크 방식의 프로듀서의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은 유저 스레드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여기 인메모리 큐에 전부 다 넣었다가 각각의 카프카 노드로 보내질 때 순차적으로 블로킹 IO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내지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프로듀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각각의 유저 스레드가 바이너리 큐로 따로따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요. 이게 각각의 카프카 노드로 전송될 때 병렬 파이프라인드 IO 방식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가 되게 돼서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메시징 에킹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브로커가 프로듀서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 수신 완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언제 요청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을 이 설정 값을 보고 그 기준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request.required.x 속성을 통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값은 0이나 1, -2를 주실 수가 있는데 지연 시간이나 데이터 안전을 고려해서 뭐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0으로 지정을 하시면 프로듀서는 브로커로부터 에크를 기다리지 않게 되고요. 1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프로듀서는 리더 리플리카가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에크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로 지정을 하면 프로듀서는 모든 ISR이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에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당연히 -1로 지정하면 모든 ISR이 전부 다 수신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보면 가장 느리겠죠. 그래서 바로 보내고 이거 완료됐다고 하는 거 보면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고요. 그런데 데이터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데이터의 수신을 확인한 후에 완료됐다고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특성을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 면에서는 이점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성 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 타임아웃 밀리세컨드 속성은 에크를 기다리는 최대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브로커는 프로듀서의 클라이언트에게 에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타임아웃 에러를 클라이언트에 보내더라도 메시지는 계속 저장이 되게 되고요. 프로듀서 에크는 리더 팔로워 복제와 독립적이므로 클라이언트의 타임아웃 에러를 보낸 이후에 ISR이 리더에게 메시지 저장을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뭐냐면 메타데이터는 어떤 브로커에서만 저장을 하겠다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etadata.broker.list 속성을 앞에 있는 두 개로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프로듀서는 여기 설정한 두 개, 브로커 1, 브로커 2에서만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메타데이터라는 건 뭐 물론 토픽 정보, 파티션 정보, 리플리카 정보 등을 말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전부 다 메타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metadata.broker.list에 지정된 애들에서만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당연히 브로커 1하고 브로커 2가 모두 동작을 멈추게 되면 프로듀서 전체는 동작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실제 작성된 자바로 작성된 프로듀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건 아주 단순하게 작성된 프로듀스인데요. 예전 API로 작성된 프로듀서와 새롭게 만들어진 API, 새롭게 추가된 API로 작성된 프로듀서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동작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면 마이 프로듀서를 잠깐 보시면 뭐 필요한 정보, 우리가 설정 정보들을 프로퍼티 파일에 넣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듀스 컨피그로 만들어서 그 프로듀스 컨피그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듀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한 프로듀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해당 토픽에 보내게 되고요. 새롭게 추가된 API를 이용한 프로듀서도 동작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뭐 작성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API대로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프로퍼티 파일 설정해서 카프카 프로듀서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다른 점은 여기를 보시면 실제로 샌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리턴 값으로 퓨처에 레코드 메타데이터라는 걸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레코드 메타데이터를 받아오는 시점에서 실제로 offset 정보나 파티션 정보를 꺼내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API에는 퓨처를 반환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커스텀 컨슈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뭐 당연히 커스텀 컨슈머는 카프카 브로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사용자 정의 컨슈머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제 컨슈머를 직접 정의해서 쓰는 거고요. 푸시가 아니라 풀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컨슈머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커에서 컨슈머로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컨슈머가 브로커에 접근을 해서 브로커에 있는 메시지를 꺼내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컨슈머 API를 제공을 하는데 하이레벨 컨슈머 API, 심플 컨슈머 API, 카프카 하드 컨슈머 API 이렇게 세 가지 API, 컨슈머 API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드시게 될 커스텀 컨슈머는 대부분 하이레벨 컨슈머 API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하이레벨 컨슈머 API에는 우리가 해야 될 대부분의 동작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업셋을 관리한다던가 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는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부분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심플 컨슈머 API는 내가 좀 더 상세하게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업셋 관리도 내가 직접 하고 싶고 파티션 관리도 직접 하고 싶고 그런 걸 할 때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기능을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아주 정밀한 제어를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카프카 하드 컨슈머 API 같은 경우에는 하드 기반의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쓰시고 있는 스팍 같은 거에 보면 스팍에 스팍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실제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스팍 스트리밍에서 데이터 소스로 카프카를 쓸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이 스팍 스트리밍의 리시버라는 걸 만들어서 그 리시버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방식은 카프카의 토픽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방식으로 작성해서 성능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팍에 있는 그 다이렉트 억세스하는 카프카 API는 여기 있는 심플 컨슈머 API를 이용해서 작성한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컨슈머도 작성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토픽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정도의 예제고요. 뭐 이 하이레벨 그 컨슈머의 예만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지정을 하고 그 프로퍼티로 컨슈머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컨슈머를 생성해서 그 컨슈머에서 메시지 스트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스트림의 그 해당 토픽에서 메시지를 꺼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 API를 사용한 거고 실제로 뭐 새로운 API도 API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I의 그 시그니처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API는 보신 것처럼 카프카 컨슈머라는 애를 생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프카 컨슈머를 생성해서 그거를 내가 어떤 토픽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그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시간 간격으로 폴링을 하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커스텀 컨슈머와 프로듀서를 작성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작성하는 그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고 실제 API를 이용해서 그 토픽에 접근해서 그 토픽에다 데이터를 보내거나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는 것들을 구현하시면 되고 필요한 동작들을 직접 구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API 레퍼런스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